시간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 없고 사실은 딱 하나가 중요해요. 이번에 뭐죠? 확인설명서. 장사법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건너뛰려고 하다가 일단 그래도 한번 있으니까 그냥 보려고 외국인 토지법이랑 문제를 같이 섞어냈네요. 그래서 한번 장사법부터 한번 여러분 이 과목에서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확인설명서 작성법.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졸아도 됩니다. 네, 이것만 하고 졸아도 돼요. 자, 보죠. 일단 묘지와 관련된 부분. 묘지 면적 있죠? 자, 법인은 얼마 이상? 10만 이상 시장대 허가받아야 되고 종종문종 묘지는 1000 이하, 가족 100 이하죠. 둘 다 허가받아야지만 되죠. 자, 개인 묘지는요 30 이하. 이거는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종종문종 가족 요때 일기당 점유면적은 10 이하고 합장은요 1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연장지 있었죠? 자, 자연장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이상. 종교는요? 아유, 죽을 뻔했어요 지금. 이러다가 이제 진짜 오래 못 산다 이거. 뭐 오래 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자 보죠. 법인 자연장지는 어떻게 된다? 5만. 지금 종교는요 4만 이하죠. 종중은 2000 이하. 그 다음에 개인가족은요 100 미만이죠. 이건 미만이라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 법인하고 종교는 허가죠. 자, 그런데 종중은요 사전신고죠. 그 다음에 또 가족은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사후신고. 자, 묘지 설치기간이 몇 년이죠? 30년. 1년 정가 나가다. 자, 그리고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 개정하는 화장하는 봉헌하라 그랬죠? 위반하면 1-1 이렇게 했죠. 자, 1년, 자, 그 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개정하라 그랬습니다. 연도수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묘지 설치. 자, 법인묘지, 종중묘지는요, 도로철도, 하천, 그예정지는 300, 학교 20% 인가밀집지역 500 이렇죠. 자, 그러면 가정묘지, 개인묘지는요, 도로철도, 하천은요, 200, 그 다음에 또 학교나 20% 이상 인가밀집지역을 300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을 떨어진 곳 설치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했습니다. 그 권리 주장할 수 없다 그랬고, 묘지에 사전매매 금지된다 그랬죠. 자, 이거 일단 사전매매 금지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토지법 있죠. 외국인 토지법은 어떤 데 적용한다? 외국인이 토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만 적용되죠. 양도나 권리 설정 이거 적용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상호주의 있다 그랬습니다. 상호주의의 결정권자가 누구였죠? 상호주의 결정권자는 이거는 국장이죠. 시군구청장이고 국장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외국인 토지법상의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하지 않았을 때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따라도 2분의 2 이상이 누구일 때? 외국인이 있을 때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고 했고요. 자,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계약의 외원인 계속보유 신고 세 가지가 있었죠. 계약으로 인한 토지취득 언제부터? 계약 체류부터 언제까지? 60일. 어디다가? 시군구 이렇게 되죠. 위반 시 어떻게 돼요? 위반 시 300만 원이라고 같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계약 외원인이 있었죠. 상속, 경매, 판결, 판매권 행사, 합병 이런 거죠.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시군기였죠. 자, 그러면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이와 같아요. 자, 항상 시점, 날짜, 장소 세 가지를 다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괴속보유 신고는요. 변경일로부터 6월 시군구 이랬죠. 위반 시는요. 100만 원이와 같아요. 자, 허가 지역이 있었죠.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이렇게 했죠. 군사기 있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다음 또 문화재 보호 보호구역, 생태의 건강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게 허가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가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미리 허가 받고 계약 체결하죠.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벌 2-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 신청? 시군구청장 허가 신청하는데 이때 시군구청장 며칠 이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데 전자문서로 보내줄 수 없는 서류는 우편이나 모사 전송하라고 그랬죠. 며칠? 14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에 대한 외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보죠. 28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시장군수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1번? 맞아요. 1번 맞습니다. 면적도 맞고요. 둘 다 허가죠. 자, 종중문중이 묘지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면적은 1000 이하로 조성해야 하며 시장군수청장의 허가받아야 한다. 자, 두 개가 다 틀립니다. 종중문중 묘지는 면적이 1000 이하고요. 자연장지는 2000 이하죠. 그 다음에 묘지는 허가죠. 자연장지는 신고죠.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처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 과태료를 처하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계약 체결하고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위반 시 어떻게 돼요? 네, 6월이 아니고 60일이죠. 계약으로 한 토지 취득은 6월이 아니고 60일이죠. 60일 맞죠?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죠.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죠. 그게 틀렸죠? 허가만 효력이 발생되지 않죠? 신고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에는요. 4번. 대리인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장과 함께 신고서에 첨부해야 된다. 자, 위임장에다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아니라 해당 외국인 거죠. 외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외국인이 허가 대상 토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외국인 토지법상에 허가받아도요.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는 어떻게 돼요? 제외됐죠. 그러나 허가는 사전이죠. 허가는 사전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확인설명서 작성법 112페이지를 보죠. 드디어 확인설명서 작성법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약 프린트에 있는 것은 파트별로 이렇게 구분한 거고 가능하면 제가 서식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사실 서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양쪽으로 집어넣으니까 너무 작아. 그 서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집어넣으려고 그랬었어요. 집어넣어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글자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아예 이걸 집어넣고 작성법은 서식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프린트물 내준 분도 계시죠? 자, 일단 서식 1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빠르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서식 작성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년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2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뭐 불만 있습니까? 제가 하도 얘기했거든요.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자, 보죠. 112페이지에 보죠. 자, 확인 설명서는 1, 2, 3, 4 네 가지죠. 네 가지고 국문과 그 다음에 영문 두 가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문, 영문 두 가지. 그래서 영문도 있는데 제가 사실 영문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내봤어요. 그래도 욕만 딘딱 들어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 똑같은 서식에 영문이 있어요. 법정 서식 영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문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고요. 일단은 국문만 일단 공부를 해보죠. 요번에 한번 내볼까? 또 욕 진짜 들어먹으려고. 자, 보죠. 이제 시험 문제 내기도 전에 욕 들어먹는구나. 자, 확인설명서 1 보죠. 주거용 부분 보겠습니다. 자, 1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교환 이렇게 돼 있죠. 자, 확인설명 자료 부분에서 보면 설명 근거 자료 등 있죠.
등기권리증, 등기상증명서 체크하라고 돼 있죠? 이거 왜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그랬죠? 그 제시한 거 체크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자, 자료요구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은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이 사람이 불응할 수 있다 그랬죠? 불응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실을 권리 취득인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랬죠? 요 기재서 여기다 기재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부분 있죠? 자, 일단 이거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고, 자, 실제 거래가격 신고 있었죠? 거기 보니까, 자, 거래신고법에 의한 실제 거래가격 있죠? 이거는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뭘로 봐가지고 실제 거래額보아서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 거래 신고 부분,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이제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 있죠? 자, 기본 확인사항은 어떻게 기재하죠?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 물건 표시란 있죠? 토지 건축물 뭐 갖고 확인? 대장 갖고 확인하죠? 자, 소재지 면적 지목에는 실제 이용 상태까지, 그 다음에 건축물은 전용 면적, 준공 연도, 그 다음에 또 용도는 뭐예요? 실제 용도까지죠? 그 다음에 구조,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하는데 방향이 나오죠? 자, 방향은 어떻게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주거용은 주실, 거실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 비주거용은요? 주출입구.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뭘 기재하라? 기준을 명시하라 그랬죠. 뭐 창문 갖고 기준 잡았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또 이제 권리관계 부분에서 보면 소유권이 왜 이렇게 기재하죠? 갑구 을고. 특히 자, 근저당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왜에다 기재하죠? 이때 뭘 확인해서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기재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도시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전 거래규제 있었죠? 자, 도시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전 거래규제. 건폐용전상은요? 건폐용전상은 시군조를 통해서 시군조래, 그 다음에 지역지구 허가신고, 그 다음에 투기, 그 밖에 이용제한상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거는요? 예,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하죠. 자, 이제 그리고 나오는 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정보망. 자,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아니에요.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랬죠. 자, 입지조건이 있었죠. 도대주 교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설, 판매문의설. 교육설은 뭐뭐 있었어요? 교육설은 예, 일단은 초중고. 자, 유치원, 대학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하고 관리주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비선호시설이 있습니다. 몇 킬로에 거? 1km에 거. 그 다음에 또 거래증금액 등, 거래증금액 중개 완성 전에 거래증금을 기재하고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부담할 조세중립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있죠. 이게 자,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 나뉘는 거. 자,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는 자, 생략할 수 있다와 제외된다 이런 게 있었죠. 자,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요거는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죠. 자, 제외된다가 뭐예요? 취득시 부담조세, 이거는 제외된다 그랬죠. 임대차의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 세부항의사항, 개업공개사 세부항의사항은 뭘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 요구해서 기재하는 거죠. 자료 요구해서 기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권리관계, 공시대증 권리관계, 자,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요구해서 그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죠. 자, 뭡니까? 주거용은 일단은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 임대차는 보증금, 월차임, 계획기간, 또 하나 더 장기 수선충당금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정, 지상권, 유치권, 정원수, 조각물까지 기재한다 그랬죠. 자, 제가 기본서 있는 거 요약집에 옮겨놓으라고 벌써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요약집이 깨끗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약집 옮겨놓는 것도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본서는 이미 다 그 안에 써져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설명 상태 있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음식, 열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설명 있죠? 이때 소방에는 뭐가 있었어요? 소화전, 비상벨이 있었고요.
자, 그 밖에 썰물 있었죠? 이거 뭘 기재한다? 그 밖에 썰물. 자,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랬죠? 가정 자동화 시설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체크하면 되겠고,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까지죠? 그 옆에 진동까지. 자, 세부 확인사항 4가지죠? 이 세부 확인사항이라도 꼭 기억해 놓으랬어요. 시험 문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파트죠? 자, 이때 부가세는 어떻게 돼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그, 의뢰인들은 서명 또는이죠. 개업공개 소속공개서는 서명 및 이렇게 되죠. 자, 확인설명서 1만 정확하게 알면 70%는 파악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확인설명서 2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것을 이제 넘기고 갈 거예요. 자, 확인서 이 주거용 있죠? 상업용,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내용 쭉 똑같습니다. 자, 맨 밑에 입지 조건으로 가보세요. 입지 조건이니까 도대주,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죠. 교육과 판매가 왔자 있죠. 자, 그리고 자 7번까지 있죠. 기본항의사항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주거용의 비선호시설이 있었는데 비주거용은 비선호시설이 빠져 있죠. 그거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주거용과 같다 그랬죠. 기재사항 주거용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부 설물 같고요. 근데 그 밖의 설물이 좀 틀리죠. 비주거용의 그 밖의 설물은요,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나뉘죠. 상업용은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 공업용은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 그 다음에 또, 예, 전기용량, 예, 용시설. 이렇게 기재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벽면 상태 기재하면 되겠고요. 균을 줄 수 있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주거용과 비교해 보세요. 예, 도배가 일단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경 조건란이 빠져 있죠. 자, 빠진 거, 들어간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잘 파악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고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3분 보면 내용 쭉 해서 똑같은데 입지 조건 보세요. 입지 조건 보면 도로와 대중교통, 주차장 없죠. 판매교육 없죠. 자, 도대 두 개 없지만 나와 있죠. 빠진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들어가 있네요. 자, 비선호시설이 어디와 어디 있었어요? 주거와 토지에 있죠. 비주거는 비선호가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금액 등 취득시 부담 조세종류세비 있었고요. 건물과 관련된 부분 없죠. 자, 뭐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건 당연히 없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 세부항의사항 요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건데 요게 기재용이 좀 틀리죠.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는데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자, 토지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그 다음에 또 구축물, 적치물, 그 다음에 진입로, 경작물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 그랬죠. 자, 토지용은 좀 기재가 좀 틀립니다. 이거 좀 조심해서 체크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확인설명서 4 부분 보죠. 4에 보면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용이죠. 자, 여기서 보면 대상물건의 표시란 보세요. 거기 오는 주의할 사항이 있죠. 토지에서 소재지 보세요. 등기등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등록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재지를 뭐가 파악하죠? 네, 등기상 증명서 갖고 파악을 하죠. 등기서 증명서 갖고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유 상태 있었죠? 자,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유 상태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임목은요, 뭘 가지고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부. 자, 그 다음에 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재단 목록과 재단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외 참고사항이 있으면 그 밖에 참고사항. 그 밖에 참고사항은요, 어디에만 있냐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용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 밖에 참고사항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요거는 확인설명서 4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정금액, 그 다음에 취득시부담 종료 소요율도 똑같이 있고요. 자, 세부 확인사항 자료를 요구해서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죠. 세부 확인사항은 자, 일단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권리가 하나 더 있었죠. 법정, 그렇죠. 저당권이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법정 시장권, 유치권 있었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내용 똑같고요.
그래서 차이점 있는 것만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려면 5, 6월달 강의 정확하게 3, 4월달 강의가 조금 더 정확한 건데요. 3, 4월달 강의나 5, 6월달 강의에 확인서면 작성법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 도움이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제가 그 프린트물에 전속중개계약서하고 일반중개계약서 작성법까지를 프린트하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일단 개인적으로 좀 보시고, 자, 보죠. 여러분들 29번 문제를 보죠.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9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그 밖의 시설물 안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등 IT시설 여부, 설치 여부와 오수 정화설 용량을 기재한다. 그건 아마 정확히 알고 있는 거겠어요. 자, 맞죠? 오수 정화설 용량.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비주거. 자, 비주거에 보면 다시 상업용과 공업용 나눠지죠? 상업용은 그냥 오수 용량이고 공업용은 오수 정화설 용량, 전기, 용수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비선호시설은 확인설명서 1에만 기재되며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서 1 및 확인설명서 2에 기재하여야 한다. 자, 비선호시설은 확인설명서 1과 확인설명서 3,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요, 확인설명서 1에만, 환경조건은 1에만 있습니다. 2, 3, 4에는 환경조건 없어요. 자, 3번에 토지용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 사항면은 임대차,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조각물 정원수,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등을 기재한다. 맞느네요? 네. 틀렸습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찾아보세요. 그 토지잖아요. 토지잖아요. 지금 토지용 확인설명서 이랬죠? 토지잖아요. 그렇죠. 조각물 정원수. 지금 제가 사실 문제를 조금 쉽게 냈어요. 정원수를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축물, 적치물, 조각물 딱 물물물 나오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정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근데 정원수를 싹 빼버리면, 자, 정원수 빼면 안 돼요? 그건 제 마음 아닙니다. 출제의 마음이지. 자, 정원수가 싹 빠지면 어떻게 돼요? 조각물, 구축물, 조각물, 구축물, 적치물, 이제 물물물 되죠? 잡아내기 힘듭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게 어쨌든 조각물 정원수가 빠져야죠?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1과 2에 나옵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에 공통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규제 사항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예,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 매매를 중개한 경우 확인설명서 4를 사용해야 한다. 공장 건물이죠. 확인설명서 2죠. 자, 확인설명서 2에 보니까 공업용 이렇게 나오죠. 자, 공장 재단을 할 때는 사지만 공장 건물은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부분입니다. 이전 등기 좀 기억해 놓는 거 있었죠.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며칠? 60일. 편무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요일이 발생된 날부터 60일.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5배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1천분의 20이니까 2%죠? 자, 그러니까 취득세가 보통 등록세 합쳐가지고 일반적으로 4%죠? 거기서 2%니까 옛날에 등록세 2%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거기에 5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미등기 전매 중개, 미등기 전매 중개한 상품 금지하죠?
요거 어떻게 돼요? 형벌 3-1억. 3년 1억. 그 다음에 등기원의 허위기재 썼죠? 요것도 어떻게 된다? 3년 1억. 이렇게 되죠. 자, 거민 대상과 거민 대상 아닌 것 구분해 봅니다. 거민, 교환, 증여,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계약, 면시타 해지약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결 다 뭐예요? 거민 대상이죠. 자, 거민 대상. 그러면 자, 아닌 것은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체를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받았죠? 이것도 뭐가 된다? 거민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경매, 공매, 취득시효라는 거민 대상 아닌 것을 찾는 거죠. 필증받아 거민 대상 아니고 경매, 공매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 설정, 전세권, 지상권 대상 아니고요. 자, 특히 임목, 광업자단, 공장자단 보세요. 임목, 광업자단, 공장자단은 거민 대상 아닌 것에 들어가 있죠. 거민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대상도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도 아니죠. 자, 거민 대상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도 아니다. 요건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민 신청은 어디다요?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 자, 신청을 할 때 계약서 원본 한 부에다가 사본 두 부 갖고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 분은 시군에서 보관하고 한 분은 어디로 보낸다? 세무서로 보낸다 라고 했었죠. 자, 이제 주택임대처분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주임법. 자, 주택임대처분법 적용,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엔 중소기업 적용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외의 법인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인도와 주민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자, 대항요건 한번 해볼까요? 농지임대차 대항요건 어떻게 되죠? 농지임대차 인도와 시구, 면장의 확인이죠. 확인. 자, 인도와 시구 면적 확인. 자, 주택임대차 대항요건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 다음에 또 상가임대차 대항요건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자, 셋 다 다음날 0시부터죠. 농지임대차 대항력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대항력 없다면 효력 발생하지 않죠. 일단 확정일자는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있다면 그날부터 발생하죠.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확정일자에 동호수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거 확정일자 효력 있어 없어요? 확정일자 효력. 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동호수 기재하지 않았다. 집원 잘못 기재했다. 뭐 이거 확정일자 효력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랬죠. 전입신고만 제대로. 왜? 확정일자는 공시의 기능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공시예요? 전입신고가 공시죠.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집원이나 동호수 안 썼거나 잘못 기재했거나 그래도 뭐만 있다면 전입신고만 정확히 했다면 당연히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여기관은 어디예요? 읍면동사무소, 지방법원, 지원, 공중사무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소액보증금 보호 있었죠. 대항력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는 요건 아니었죠. 자, 소액보증금 이거는 최우선 변제 주택가격이 얼마 가지고 2분의 1 가지고 변제해 주는데, 자, 우선 변제 범위를 보면 서울 얼마 이하 얼마? 1억 이하에 3,400. 자, 그 다음에 과미는요 8,000에 2,700.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6,000에 2,000. 그 밖의 지역은요 그 밖의 지역은 5,000 이하에 뭐다? 1,700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저당권 설정 시점 따지라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했던 것만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된다? 바로 시행됐던 날짜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서울하고 그 밖의 지역은요 16년 3월 31일 현재고, 그 다음에 과밀과 광역시는요 14년 1월 1일 현재 따로따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라. 자, 그 다음에 또 담보권 부분 금방 얘기했고, 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뒤에 들어간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최우선이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있었죠. 기간에 정하였거나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누구는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럼 이 2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다만 묵시적 갱신됐다면 보호되는 기간은 2년이지만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죠. 그럼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몇 개월이 지나면? 네,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조 있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거는 등기명령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일단 끝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나오는 부분이죠. 자, 계약기간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임차권 등기할 때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비용 나오면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고 기각당하면 항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가 되죠.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이었다면 대항력 유지되고 없다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 새롭게 발생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우선 변제권 생긴다라고 했죠. 자,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 생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뭘 했다면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소멸된다 그랬죠. 다만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임차권 등기는 소멸되는데요.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 돈 다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자, 이때 대항력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었죠? 예. 자, 이거 여러분들이 경매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경매와 관련된 분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짜고 저짜고 하면 이 대항력 있는 이것은 무슨 뜻이다?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 알았죠? 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 이거는 뭐라 한다? 대항력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차임 증액 제한이 있었죠?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에 대해서 제한이 돼서 감액은 제한이 안 되죠? 증액에 대해서 제한된다. 증액은 얼마? 20분의 1. 자, 계약 체결하고서 1년 이내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증액할 수 있는데 20분의 1로 증액할 수 있다. 몇 프로예요? 5%. 이 5%는요. 일단 재계약 시 적용 안 된다. 쌍방 할부 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했죠. 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어떻게 되죠? 연 몇 프로와?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4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우선 변제권 승계하는 부분이 있었죠?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받는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면 이 금융기관에서 그 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거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전세보증금 대출 있죠? 예, 그거 관련해서 이게 나왔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있었죠? 대항력권이 소멸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다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해서 임대차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없다를 있다로는 이게 나중에 정확하게 구분하는 의미가 헷갈려 버려요. 자, 그래서 있다 그러면 X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주택 임대차에 이어가게 있는 자는 임대차에 있어서 확정일자 VL이라든가 차임 및 보증금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이제 죽어도 됩니다. 이제 거의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죽어도 돼요. 어차피 이걸 혼자서 여러분들 공부해도 되니까. 내일은 뭐 진도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혼자 다 돼요. 자, 보죠. 지금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얘는요, 이해관계인에 해당돼야 한대요.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해관계 아니지만 있어요. 다만 어떤 과정을 거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관계에 관한 상황 열람 또는 내용을 기록한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위원회 있었죠? 자,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요? 법무부에 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랬죠. 자, 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자, 그러면 이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자, 구성을 보면 9명 이상 몇 명이에요? 15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법무부 차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회의는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위원회 3분의 2 이상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 이때 회의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비공개로 한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많은 부분 구분해오고 넘어갑니다. 자, 핵심 문제 30번 보죠. 다음 중 오는 것은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자, 그 후에 임차인은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왜 X? X. 틀렸습니다. 자, 임차권 등에 경유된 후에 들어간 임차인은 뭘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일정 규모 이하의 우선 변제 있죠?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의 우선 변제, 즉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이지 확정 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순위에 따라서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에서 소멸된다. 전액 대항력 있는, 그렇죠? 이거는 소멸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건 속지 않네요. 자, 지금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누구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죠. 한 자는 이해관계자죠.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의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4번이 맞는 내용이죠.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죠. 9명 이상 15명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상가법물 임대차보호법. 자, 이거는 여기서는 일단 적용법위가 좀 중요하죠. 적용법위. 일단 뭐 일시상임대차 적용 안 되고,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만 적용되죠.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그 다음에 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 뭐 있죠? 서울 4억 이하, 과밀 3억 이하, 광역 2억 4천. 그 다음에 그 밖에 2억 8천. 근데 이 금액은요, 환산이죠.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100, 환산 보증금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상가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보호법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일부 규정이 적용되죠. 대항력과 계약식 요구, 특히 대항력 계약식 요구, 권리금 규정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 표준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3기 차임 연체지, 계약 해지. 3기 차임 연체지 계약 해지도 요때 이게 4억 이하, 4억 초과돼도 일단 적용돼요. 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상가보호법에서 그 3기의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요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초과되는 부분에도. 자, 그러면 대항력 요건 뭐죠? 이거는 이제 봤죠? 인도가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일부라면 뭐 제출하라 그랬죠?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건물의 일부분이라면 도면을 첨부하라 그랬죠? 그래야지만 대항력 인정됩니다. 다만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죠? 부분의 일부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되는 거라면 이미 등기부상 구분 소유되는 거 있죠? 그럼 도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부분이라도 건물 전체라면 이때는 요 도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뭐 주임법이랑 같고요. 어디서 받는다 그랬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 주택도 2분의 1이죠. 상가도 2분의 1입니다. 자, 서울 얼마? 6,500 이하에 2,200. 과밀은요? 5,500 이하에 1,900.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3,800 이하에 1,300.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은요? 3,000에 1,000. 근데 이게 좀 특별하죠. 보증금이. 왜 특별하죠? 특별하죠. 이유. 세종시. 여기 세종은요. 주택에만 세종이 들어갔어요. 상가는 세종시 안 들어갔습니다. 자, 특별한 이유. 곱하기 100이 적용되지요. 자, 여러분들 주택은 환산이 적용 안 되죠. 그런데 상가는 어떻게 돼요? 환산이 적용되죠.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100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얘기. 그리고 나머지 효력은 비슷비슷해요. 주택이랑. 금액만 좀 틀리고 환산되는 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효력은 일단은 주택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 부분이 있었죠? 자, 일단 임대차 보호기간 몇 년이에요? 1년. 1년 미만한 전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고 그랬고 임차인은 1년 미만한 전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계약갱신 요구는요. 누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자, 교재를 그 프린트업을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요구할 수 있던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다시 한번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프린트문에 법조문대로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거꾸로 하면 결국 임차인이 요구하는 거죠. 임대인에게. 자, 그러면 최초 임대차액을 포함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예, 5년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한 전차인 어떻게 돼요? 전차인 누굴 대위해가지고 임차인 대위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없다 그랬는데요.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자, 몇 개 참여연체?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급하게 부정한 방으로 임대차 했거나 자, 디귿 부분에 보세요. 서로 합의하여. 자, 요거 서로 합의가 빠지면 틀려요.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나옵니다. 그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거 틀려요. 꼭 앞에 뭐가 들어야 된다? 서로 합의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이제 문제 나옵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뭐 이런 문제 냈냐 또 씩씩거리지 마시고 자, 제일 체크해 보세요. 자, 서로 합의가 빠지면 틀리다.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목적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뭐 했을 때? 전됐을 때. 그 다음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여기서 조심할 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 아니에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냥 고의 과실하면 뭐까지 포함? 경과실까지가 포함되죠? 자,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목적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 그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에서 목적 건물에 점유율이 필요한 건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되죠. 미리 고지했거나 계약 시에 근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는 점유율이 필요할 때 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주택에는 없는 상가에만 있는 제도죠. 자, 그다음 무시적 갱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주택과 같죠. 무시적 갱신하면 몇 년 보호해준다. 1년 보호주죠. 자, 그다음에 무시적 갱신 기간 안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서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하면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주택과 같습니다. 차임 증액 제한이 있었죠. 증액 제한 얼마로 제한? 100분의 9로 제한하죠. 자, 이것도 쌍방 합의 시 적용 안 됩니다. 재계약 시 적용 안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것. 재계약 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하면 요 9%는 적용돼요. 요거 조심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주택과 비슷한데요. 100분의 9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쌍방 합의 시 일단 적용 안 됩니다. 주택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재계약 시 적용 안 된다. 두 가지는 일단 적용 안 되는데 다만 재계약이 좀 특별합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재계약은 100분의 9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재계약 있죠. 계약갱신 요구까지 다 지났는데 또
이제 상가도 한 10년 정도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이제 계속 재계약은 어떻게 된다?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자, 연 몇 프로와 12%. 그 다음에 또 몇 배? 4.5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 자, 이제 이 권리금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죠? 권리금은 글자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들 거의 다 틀려요. 조심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권리금에 의미가 나오는 거 있죠? 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쭉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밑줄을 보세요. 이용대가로서 누구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뭐라고 한다? 권리금이다. 자, 권리금의 의미에서는 뭐가 있어요? 임대인이 있죠? 자, 그러면 권리금 계약 있죠?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에 드는 자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여기는 임대인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권리금 계약에 임대인 들어가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방해금지하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언제 전까지? 언제 전부터? 3개월 전부터. 6월에서 1월 사이가 아니에요. 6월에서 1월 사이가 아니고 3개월 전부터. 자, 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인 경우는 제외된다 그랬죠.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라면 방해도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방해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 항상 기본이 뭐예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죠. 기준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누가요? 임대인이.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자,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시가보다.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해 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거절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요게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거절 사유를 보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게 임대인 판단하에죠. 어쨌든 자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자가 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 자, 이거 숫자 나오죠? 얼마?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임대인이 자, 여기서는 리얼 부분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자, 임차인이 선택한 건 틀려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 청구 있죠?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이때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도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 제공하는 거죠. 어떤 자에 대한 임차인. 왜 이러냐? 떠들겠는데도. 자, 임차인이 자, 신규 임차인이죠. 누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주선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적용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 일단 적용이 배제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배제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권리금 표준계약서 있죠. 표준권리금계약서 누가 작성해서 관장할 수 있다? 국장. 그 다음에 또 권리금 평가기준고시 하죠. 누가요? 국장. 자, 그러면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은 누가 하는 거? 국장이죠.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장. 그 다음에 참여연체 몇 개 참여연체 하면
3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표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건 누가요? 법무부 장관이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제 31번 마지막 문제의 핵심 문제는요. 자, 1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서로 협의가 들어가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자,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전부터죠.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네, 맞아요. 3번? 맞죠. 3번이 맞는 거.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임차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임차인이 선택한, 임대인이 선택한 게 되죠? 임대인이 선택한. 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리금이 나오면 국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 참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개 아니고 3개. 자, 실명법은 일단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자, 이론이나 물권 변동,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거 있었죠. 뭐예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또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일명 뭐라 그래요? 상호 명의신탁. 그 다음에 또 신탁재산. 신탁법이 신탁재산이죠. 이건 명의신탁 약정이다. 근데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게 있죠.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교재산의 명의신탁. 이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다만 명의신탁은 신탁이죠. 그런데 이게 조세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일단 효력규정, 벌칙규정,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 인정되는 거죠. 등기도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부부는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자, 명의신탁 약정 유형 간단해 보죠. 자, 뭐 프린트는 없지만 자, A하고 그 다음에 B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얘한테 가정매매 형태로 넘기는 게 있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등기를 이렇게 넘겨놓죠. 자, 얘가 신탁자가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수탁자가 되죠. 자, 약정 어떻게 된다? 무효고 이로 인한 물권은 등기 무효된다 그랬죠. 수탁자가 제3자에 팔았다. 얘는 제3자가 된다. 이 제3자에게 선의액을 불문하고 대응할 수 없다. 자, 근데 여기서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 그랬죠.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는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건 됩니다. 제가 수정을 했을 거예요. 요때는 어떻게 된다?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죠. 두 가지 있는데 중간상략형, 중간상략형이 있었습니다. 중간상략형. 자, A하고 그 다음에 B 그리고 C 이렇게 됐죠. 자, A는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또 B가 뭐가 된다? 매수인 이렇게 되죠. 매매 계약 체결하죠. 그리고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죠. B에 부탁을 받고 A는 누구한테? C한테 등기를 넘겨주죠. 이때 자, 신탁자, 수탁자 찾아보셔야죠. 신탁자가 누구예요?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죠. 근데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죠. 신탁자는 실거래자, 수탁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되죠. 자,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이러는 물권 및 등기 무효다. 그럼 계약의 효력은요? 효력은 있죠?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C가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D한테 팔았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고 얘한테는 선의에게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랬고요. 요때 여기에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요번에 신규 판례에서 나온 게 여기서 판례 나온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있었죠? 계약 명의신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A하고 그 다음에 B 그리고 C. 여기서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매수인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를 이렇게 넘겼죠. 계획처로 등기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 B와 C 서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맺어지죠. 자, 그럼 여기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가 누구죠? 예, 실권리자가 누구예요? C죠. 돈 대준 사람이 신탁자죠. 얘가 신탁자. 그 다음에 또 수탁자 누구? 얘가 수탁자죠. 이 명의신탁에서는 제가 언제까지 그랬을 거예요. 신탁자, 수탁자만 정확히 찾으면 시험, 문제 푸는데 반은 푸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와 C 서의 명의신탁 약정 효력 무효입니다. 등기는 어떻게 되죠? 유효이기도 하고 무효이기도 한다 그랬죠? 그냥 유무효, 그냥 단정지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와 악의로 틀려진다 그랬죠. 선의라면 어떻게 된다? 등기가 어떻게 되고? 예, 이거는 유효하죠. 자, 악의라면 등기가 무효가 된다. 얘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그랬죠? 얘가 B와 C사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팔았을 때는 얘를 보호해서 등기를 유효. 그러나 알면서 팔았다면 얘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등기가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수탁자 얘가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럼 제3자의 선액의 불문에 대응할 수 없다. 자, 그럼 이때 얘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예, 이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 여러분이 민법에서 아마 좀 더 상세하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벌칙분 보죠. 자, 시험장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벌칙은 꼭 기억해 놓을 게 있다고 그랬죠? 명의 신탁자 형벌 5년 2억, 수탁자 형벌 3년 1억. 요 두 가지는 시험장까지는 꼭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쭉 한번 했는데, 자, 장기 미등기자라든가 교사자, 그 다음에 명의 신탁자 교사자, 양도담보 기재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채무자를 허위로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교사자 5년 2억이에요. 꼭 기억할 것은 신탁자가 형벌이 어떻게 된다?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이죠. 자, 근데 이제 방조자는 1년 3천인데,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부분은 신탁자와 수탁자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과징금. 자,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있었죠. 뭐예요? 신탁자, 장기미등기자, 양도담보 서면 제출 허위로 기재한 자 이렇게 되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게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기 없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수탁자. 아주 간단한 거. 뭐 이렇게 힘들어요. 간단하잖아. 자, 여기 없는 사람 누구 있어? 수탁자죠. 자, 수탁자는 형벌 대상이죠. 형벌 대상이지만 뭐 대상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뭐가 빠진다? 수탁자가 빠진다. 자, 과징금은 얼마 범위 내에서? 30% 범위 내에서. 30%가 부과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3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1년 이내 실명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명 등기하지 않으면 10%예요. 이행 강제징금 부과되죠. 자, 그리고 이행 강제징금 부과일로부터 몇 년? 1년에 또 실명 등기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된다? 네, 20%가 부과된다 그랬죠. 자, 실명법은 제가 문제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이고, 실명법은 사실은 매년 나오지가 않아요. 중개실명에서는 3, 4년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주임법, 상임법은 매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보충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앉아서 개긴다고. 개기는 것도 힘들죠? 네. 이제 다음 내일이네요. 내일은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